여러분은 루안다 내전 당시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한국이 보낸 평화의 메시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불과 20년 전 아프리카 중동부의 작은 나라 루안다. 끔찍한 내전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곳에 손을 내민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루안다의 절실한 필요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빚어낸 희망, 디지털이 살린 생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잇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이어진 약속의 힘입니다. 영상 시청 중에라도 의견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나 카순두입니다. 르완다 중앙병원 정보통신 행정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붉은 태양빛이 제 얼굴을 비추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병원 자료 체계를 점검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제 일이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아들 에두가 6번째 생일을 맞은 날이에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작은 몸이 미동도 없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이 오늘따라 더 하얗게 느껴져요. 천천히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평소보다 체온이 높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에두는 작은 감염에도 심각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아들의 호흡이 평소보다 빠르고 얕았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거기에도 에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할 장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에두를 안고 방을 나오면서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의 사진이에요. 아버지는 내전 당시 군의관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자신의 생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항상 그의 보호를 속으로 빌곤 합니다. 특히 에두가 아플 때면 더더욱요.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바라봅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서도 그의 군의관 유니폼과 자랑스러운 표정만은 선명하게 보이죠. 에두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 제케는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먼지 날리는 붉은 흙길을 걸어 마을 진료소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소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에두의 이마에서는 계속해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을의 오랜 간호사 베르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25년 넘게 이 진료소에서 일해온 마을의 산 역사와 같은 존재예요. 내전 당시에도 이곳을 지켰던 몇 안 되는 의료인 중 한 명이죠. 베르타는 에두의 상태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바로 그를 검진실로 데려가 낡은 청진기로 에두의 심장 소리를 듣고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베르타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두의 상태가 위중하니 중앙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에서 수도로 가는 버스는 오늘 없었고 다음 버스는 이틀 후에나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르타는 마을의 유일한 픽업트럭 주인인 토마스를 떠올렸고 곧바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녹슨 트럭이 진료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에두를 담요로 감싸 트럭 뒤편에 눕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트럭이 출발했고 저는 에두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키갈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르완다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에두의 열은 더 높아졌고 간간히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3시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우리는 키갈리 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의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에두를 침대에 눕히고 접수대로 달려갔지만 접수 담당자는 혈액 검사를 하려면 최소 하루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두에게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의사는 바쁜 와중에도 에두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즉시 응급처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특수 혈액 검사가 필요했고 그 검사 장비는 이 병원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장비가 있는 곳은 우간다의 캄팔라였습니다. 그곳까지는 또 다른 긴 여정이 필요했죠.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에두를 지켰습니다. 피로와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꿈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군의관 복장을 하고 제 앞에 서 있었고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병실로 들어선 의사는 애두에게 항생제와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혈액질환 진단 없이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문득 제 시선이 의사의 이름표에 꽂혔습니다. 박진우, 한국코이카 의료지원단. 제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의사는 애두의 차트를 살펴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있느냐고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전 당시 군의관으로 일하다 비슷한 출혈 증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그 순간 박 의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애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희귀 혈액 질환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박 의사는 한국에서 새로 도입한 디지털 헬스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이카가 르완다에 지원하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과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멀리 떨어진 전문의와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코이카 르완다 사무소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팀장으로 보이는 김지훈이 박 의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였지만 그들의 시선이 자주 애두에게 향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2층의 한쪽 공간이 분주하게 변했습니다. 컴퓨터와 모니터, 각종 의료 장비들이 설치되었고 케이블들이 벽을 타고 연결되었습니다. 박 의사는 이것이 르완다 최초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애두와 같은 환자들이 원격으로 한국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두는 첫 번째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혈액 샘플이 디지털 현미경으로 촬영되어 한국의 서울대학교병원 혈액내과 전문의에게 전송되었습니다. 고해상도 화면으로 한국의 의사와 르완다의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애두의 진단을 논의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학 영화에서 본 장면 같았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두는 매우 희귀한 유전성 혈액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는 제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의사는 이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알고 있었고 필요한 약물 목록을 전송했습니다. 문제는 그 약물이 르완다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코이카 팀의 김지훈 팀장은 약물을 긴급히 한국에서 공수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제게 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물건 중에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요? 저는 사진 외에는 없다고 대답했지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작은 금속 상자를 주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집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애두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우리는 일단 마을로 돌아가 그 상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코이카 팀은 약물이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마스의 트럭을 타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르완다의 언덕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애두를 침대에 눕히고 아버지가 남긴 금속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과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로 손을 넣을 때마다 거친 나무 표면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집안은 석양빛에 물들어 붉게 빛났고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낡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지붕 위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삐걱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먼지 쌓인 공간에 발을 디뎠습니다. 빛 한 줄기가 지붕의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 가방 모서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군용 가방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마침내 상자 안에서 낡은 수첩과 이상한 금속 막대를 발견했습니다. 막대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수첩은 시간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깨알 같은 필체가 가득했고 그중 한 페이지에는 김정호 소령, 대한민국 의무병과와 자료 보관 장치,
마이너스 한국으로 전달할 것이라는 글씨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애두의 기침 소리에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둘러 다락방에서 내려와 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이마는 뜨거웠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아온 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키갈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을의 토마스가 빌려준 트럭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습니다. 먼지 날리는 붉은 흙길을 달리는 동안 애두는 제품에 안겨 열에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르완다의 초원이 황금빛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작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동양인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의관 복장을 하고 있었고 허름한 진료소로 보이는 곳에서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조셉과 정오 루아마 마을에서 1994년 7월 21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르완다와 한국, 다른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같은 가치를 나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귀 혈액 질환 연구 마이너스 김정호와 함께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애두가 앓고 있는 바로 그 병을 아버지가 연구했던 것입니다. 수첩 깊숙이 혈액 샘플 분석 결과와 치료제 개발에 관한 초기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질환이 르완다 내전 중 특정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키갈리 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응급실은 신음소리와 양냄새로 가득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다행히 박 의사와 김지훈 팀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두는 즉시 검사를 받고 추가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애두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초승달이 제 마음처럼 희미했습니다. 손 안에 금속 막대를 만지작거리며 아버지가 왜 이것을 남겼는지 궁금했습니다. 표면을 비추는 병원 형광등 빛에 금속 돌출부가 반짝였습니다. 김지훈 팀장의 눈이 제가 들고 있는 금속 막대에 고정되었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료 보관 장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전 당시 르완다에서는 보기 힘든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 특수 군용 저장 장치였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읽을 수 없으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정호 소령은 김지훈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동양인 남성이 바로 그의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내전 속에서 함께 일했던 두 군의관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 이 병원 복도에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점에서 만나는 듯한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김지훈은 자료 보관 장치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해 보았지만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글씨로 접근 거부라는 메시지만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를 한국으로 보내 전문가들이 내용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료 보관 장치는 다음 날 특별 배송편으로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애두는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매일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디지털 기술 전문가 윤서진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르완다 전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로 김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자료 보관 장치의 암호가 일부 해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리 재생 장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내전 당시 한국 의료팀과의 협력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김정호 소령과 함께 희귀 혈액 질환을 연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중간에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급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복원된 의학 자료에는 애두가 앓고 있는 희귀 혈액 질환에 대한 초기 연구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질환은 유전성이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애두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내전 시기 특정 지역의 화학무기 노출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치료법을 위해서는 전체 자료가 필요했고 아직 대부분의 내용은 강력한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애두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약물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완전한 치료법을 찾지 못하면 애두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수첩을 읽으며 아버지가 남긴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첩의 페이지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빛이 진실을 비춘다라는 문장과 함께 좌표로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빛을 따라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밤새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갔고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아버지와 김정호, 소령이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 저와 그의 아들 김지훈의 몫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약속의 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디지털 의료 시스템 확장 작업 소리가 병원을 채웠습니다. 병원 마당은 한국국제협력단 차량들과 장비를 나르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르완다의 붉은 대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자료 보관 장치의 완전한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암호 열쇠가 필요하다는 한국 전문가들의 메시지만 반복해서 도착했습니다. 밤마다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뒤져보았지만 암호로 보이는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애두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약물 효과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빛이 답을 가리키는 법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첩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잉크로 메시지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루아마 마을 지하 의료소. 좌표와 함께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김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즉시 한국국제협력단 팀을 소집했습니다. 루아마 마을은 키갈리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으로 내전 당시 아버지와 김정호 소령이 함께 일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지훈과 한국국제협력단 팀원 2명과 함께 루아마 마을로 향했습니다. 애두는 병원에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서진이 그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이륜 구동차 안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문장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루아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내전의 상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과 텅 빈 골목길이 과거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좌표를 따라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무너진 진료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과 부서진 천장 사이로 들어가 지하실 입구를 찾았습니다. 녹슨 철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여럿이 힘을 합쳐 밀자 마침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지하실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구석에 놓인 작은 금속 캐비닛은 시간을 견뎌낸 듯 선명했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오래된 의료 장비들과 함께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자료 보관 장치와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저장 장치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노트가 있었고 그 위에 아버지의 필체로 김정호에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소 벽에는 아버지와 김정호 소령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두 의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키갈리로 돌아오는 길은 더 긴장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륜 구동차 전조등만이 앞길을 비추었고 르완다의 험한 산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별들 아래서 같은 길을 달렸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윤서진이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애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열과 경련이 지속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더 이상의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지훈은 즉시 발견한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트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날, 우리가 본 별의 이름. 김지훈은 아버지 김정호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김정호 소령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안타레스. 암호가 풀리고 화면에 연구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김정호 소령이 함께 연구한 희귀 혈액 질환에 관한 모든 자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 마지막 단계에서 치료제 합성법을 발견했지만 내전으로 인해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호 소령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치료법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에서 긴급 항공편으로 치료제가 도착했습니다. 김정호 소령이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에두에게 투여되었고 그의 상태는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르완다의 우기가 시작되었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병원 주변 지역이 침수되기 시작했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디지털 의료 시스템은 고사양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에두의 치료는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지하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중요 장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들을 상층부로 옮기느라 분주했고 에두도 4층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장비는 물에 젖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면 에두의 치료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는 계속되었고 병원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도로는 침수되어 외부 지원도 끊겼습니다. 전기는 완전히 끊겼고 비상 발전기마저 침수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두의 상태였습니다.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지 못하면 위험했습니다. 김지우는 남은 배터리로 노트북을 작동시켰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병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낮에는 햇빛이 비치니 그 에너지로 최소한의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은 키갈리 시내에 있었고 침수된 도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르완다 지형에 익숙하고 시내 길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지훈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새벽녘 작은 보트를 구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침수된 거리를 지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도시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건물들, 떠내려가는 차량들, 대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난관을 뚫고 마침내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필요한 장비를 챙겨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보트가 뒤집힐 뻔했고 장비들이 물에 빠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온몸을 던져 장비를 지켰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갈 뻔했지만 김지훈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마리나. 우리 아버지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병원으로 돌아온 우리는 즉시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폭우 속에서의 작업은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패널이 설치되고 케이블이 연결되자 마침 잠시 구름이 걷히며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의 전력이 확보되어 에두의 모니터링 장비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의료 시스템의 핵심 서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한국 의료진과의 연결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폭우는 계속되었고 병원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르완다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에두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에두의 작은 손을 잡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아버지, 그리고 적국에서 온 의사와 함께 생명을 구했던 이야기. 에두는 약한 미소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은 여전히 힘겹게 오르내렸지만 눈빛만은 밝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질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두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두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한 결연함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폭우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고 병원 주변의 물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르완다의 아침이 밝아오면서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병원 옥상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태극마크가 선명한 헬기가 빗물이 고인 병원 주차장에 조심스럽게 착륙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한국 의료진들이 내렸습니다. 그 중앙에는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김정호 소령이 있었습니다. 마리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와 함께 르완다 내전 속에서 생명을 구했던 한국 군의관이 지금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호 소령은 자료 보관 장치의 내용을 완전히 해독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두의 희귀 혈액 질환은 내전 당시 화학무기 노출로 인한 유전적 변이였고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만으로는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치료제가 장기간 사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정호 소령은 15년간 이 질환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지훈이 전하는 상황을 듣자마자 직접 개발한 최종 치료법과 특수 장비를 가지고 르완다로 날아온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특별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 긴급 의료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내전의 현장에서 조셉과 나눈 약속을 지키기 위한 김정호 소령의 사명이었습니다. 김정호 소령은 곧바로 에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특수 제작된 치료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에두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리나는 김정호 소령을 보는 순간 15년 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결연한 눈빛, 같은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조셉의 손자군요. 눈빛이 꼭 그와 닮았습니다. 김정호 소령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린 의료진들과 함께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특수 의료 장비가 신속하게 설치되었고 김정호 소령은 직접 에두에게 치료제를 투여했습니다. 병실은 한국어와 현지어가 뒤섞인 긴박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마리나는 복도의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씻긴 르완다의 붉은 대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김정호 소령이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에두는 이제 회복될 거예요. 마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아버지가 흘리지 못했던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에두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마리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호 소령은 마리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년 전 내전 당시 조셉과 김정호 소령은 화학무기로 인한 희귀질환 연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내전이 격화되면서 조셉은 마지막 연구 데이터를 자료 보관 장치에 저장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정호 소령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완전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의 연구 덕분에 지금 이 치료법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자 키갈리 전역의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르완다 디지털 의료 시스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침수된 병원들을 우선 복구하고 더 많은 원격 진료 시스템을 설치하는 2단계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정호 소령의 제안으로 마리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정식 팀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관리하고 르완다 의료진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이어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에두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던 날 병원 앞마당에서는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르완다 보건부 장관과 한국 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조셉 카순두 마이너스 김정호 디지털 의료센터의 공식 출범이 선언되었습니다. 두 군의관의 이름을 딴 이 센터는 르완다 전역의 의료 시스템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김정호 소령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15년 전 내전의 혼란 속에서 르완다의 의사 조셉과 저는 약속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국경이 없다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국경을 넘어 나눈 약속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